네가 내 동생 몸에 손댔다는 건 지금부터 이 인생은 끝났단 뜻이야. 넌 이제 하루하루가 벌이야. 눈 떠도 치유, 눈 감아도 감옥일 거야. 내가 어떤 놈들을 어떻게 처리했는지 네가 알면 지금이라도 도망치고 싶을걸? 법, 경찰, 난 그딴 거 안 믿어. 난 결과만 믿어. 그 USB는 시작일 뿐이야. 넌 찍혔고 난 움직였어. 지금 이 순간부터 넌 숨 쉴 자격도 없어. 나한테 딱 하나 남은 건 네 인생 박살내는 일뿐이야.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려요. 여러분의 응원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산골 마을의 아침은 언제나 고요했습니다. 새벽 5시면 어김없이 일어나는 강민주는 조용히 치킨집 준비를 시작했죠. 46살의 민주는 과거 헌병대 특수수사관이었지만 지금은 그저 평범한 치킨집 사장일 뿐입니다. 키 큰 체격에 날카로운 눈매를 가진 민주였지만 동생 하늘 앞에서만큼은 한없이 부드러워졌습니다. 언니, 오늘도 일찍 일어났네요. 하늘이 잠옷 차림으로 부엌에 나타났습니다. 38살의 하늘은 지적장애 3급 판정을 받았지만 그 누구보다 순수하고 맑은 마음을 가지고 있었죠. 동그란 눈에 항상 미소를 머금고 있는 하늘을 보면 민주의 굳었던 표정도 절로 풀어졌습니다. 우리 하늘이가 일찍 일어났네. 배고프지? 민주가 하늘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하늘은 고개를 끄덕이며 언니 옆에 앉았습니다. 두 자매는 이렇게 매일 아침을 함께 시작했죠. 민주에게는 하늘이 전부였습니다.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신 후 민주는 하늘을 지키기 위해 살아왔거든요. 오전 10시쯤 하늘은 늘 그렇듯 마을 곳곳을 산책하러 나갔습니다. 하늘은 마을 사람들에게 인기가 많았어요. 순수한 웃음과 따뜻한 인사로 어르신들의 사랑을 받았거든요. 경로당 앞을 지날 때면 할머니들이 하늘을 부르며 과자를 건네주곤 했습니다. 하늘아, 오늘도 예쁘네. 우리 천사 같은 하늘이. 할머니들의 칭찬에 하늘은 더욱 환하게 웃었습니다. 하지만 민주는 늘 불안했어요. 하늘의 순수함이 때로는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특히 헌병대에서 온갖 사건들을 겪어본 민주에게는 세상이 그리 안전해 보이지 않았습니다. 경로당 한쪽에서는 조춘배가 친구들과 화투를 치고 있었습니다. 55살의 춘배는 마을에서 오래 살았지만 변변한 직업이 없었죠. 사람들 앞에서는 순박한 척했지만 민주는 춘배의 시선이 하늘을 따라다니는 걸 눈치챘습니다. 춘배뿐만 아니라 그와 어울리는 이병수, 최호철도 마찬가지였어요. 세 남자는 하늘이 지나갈 때마다 시선을 고정시키며 수군거렸습니다. 저 아이 참 예쁘게 생겼어. 순진하기도 하고. 춘배가 하늘을 바라보며 중얼거리자 옆에 있던 병수와 호철이 비열한 웃음을 지었습니다. 맞아, 저런 아이는 뭘 해도 모를 거야. 병수의 말에 호철이 동의하며 고개를 끄덕였죠. 민주는 멀리서 이 광경을 지켜보며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헌병 시절 단련된 직감이 강하게 경고하고 있었어요. 그날 오후 민주는 일부러 경로당 근처를 지나다니며 세 남자의 행동을 관찰했습니다. 춘배는 하늘이 혼자 있을 때를 유심히 지켜보고 있었고 병수와 호철은 하늘의 일상 패턴을 파악하려는 듯 했습니다. 민주의 경험상 이런 행동은 분명 좋지 않은 의도를 품고 있다는 신호였죠. 저녁 무렵 하늘이 집으로 돌아왔을 때 평소보다 조용했습니다. 하늘아, 오늘 뭔 일 있었어? 민주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하늘은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어요. 언니, 아저씨들이 계속 저를 쳐다봐요. 좀 무서워요. 하늘의 말에 민주의 표정이 싸늘하게 변했습니다. 그날 밤 민주는 작은 수첩을 꺼내어
무언가를 적기 시작했습니다. 날짜, 시간, 상황들을 차근차근 기록해 나갔어요. 헌병 시절 익힌 습관이었죠. 조춘배, 이병수, 최호철. 세 남자의 이름을 적으며 민주는 차가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만약 이들이 하늘에게 해를 끼치려 한다면 절대 용서하지 않을 거라고 다짐했어요. 언니, 뭘 쓰고 있어요? 하늘이 궁금해하며 물었습니다. 민주는 수첩을 덮으며 억지로 미소를 지었어요. 그냥 일기야. 하늘이는 걱정하지 마. 민주는 하늘을 안심시켰지만 내심으로는 이미 전투 모드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밤이 깊어가자 민주는 창밖을 내다보며 마을의 어둠을 응시했습니다. 과거 헌병대에서 온갖 범죄자들을 상대해본 민주였기에 이런 상황이 어떻게 흘러갈지 뻔히 보였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건드리면 안 될 사람을 건드리려 하고 있었거든요. 민주의 눈빛이 차갑게 빛났습니다. 하늘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각오가 되어 있었으니까요. 며칠이 지나면서 민주의 불안감은 현실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춘배와 그 일당들의 시선은 점점 더 노골적으로 변해갔고 하늘을 따라다니는 빈도도 늘어났어요. 민주는 하늘에게 혼자 다니지 말라고 당부했지만 순수한 하늘은 그 이유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언니, 왜 혼자 나가면 안 돼요? 할머니들이 기다리는데. 하늘이 서운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민주는 하늘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싶지 않아서 자세한 설명을 할 수 없었어요. 그냥 언니가 걱정되니까 같이 다니자, 응? 민주가 하늘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민주는 치킨 배달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어요. 평소보다 늦은 시간이었지만 하늘은 집에서 기다리고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집에 도착해 보니 하늘이 보이지 않았어요. 하늘아, 하늘아. 민주가 집 안 곳곳을 찾아봤지만 하늘은 없었습니다. 평소 하늘은 밤에 혼자 나가는 일이 없었는데 오늘따라 어디로 간 걸까요? 민주의 가슴이 쿵쾅거리기 시작했어요. 헌병 시절 단련된 직감이 최악의 상황을 경고하고 있었습니다. 민주는 우산도 챙기지 않고 빗속으로 뛰어나갔습니다. 먼저 경로당 쪽을 확인해 봤지만 아무도 없었어요. 마을 곳곳을 헤매면서 하늘의 이름을 불러댔지만 대답은 들리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민주의 불안감은 극도로 치솟았어요. 하늘이 못 봤어? 길에서 만난 마을 사람에게 물어봤지만 모른다는 답만 돌아왔습니다. 민주는 점점 더 절망적인 마음이 들었어요. 혹시 춘배 일당이 하늘을 해치지는 않았을까 하는 생각에 온몸이 떨렸습니다. 1시간이 넘게 찾아 헤맨 끝에 민주는 마을 끝자락에 있는 폐창고 근처에서 이상한 소리를 들었습니다. 희미한 신음소리 같은 것이었어요. 민주는 조심스럽게 창고 뒤편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충격적인 광경을 목격했어요. 하늘이 땅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옷은 찢어져 있었고 얼굴과 팔에는 상처가 나 있었어요. 하늘은 의식을 잃은 채 비에 젖어 있었습니다. 하늘아. 민주가 달려가서 하늘을 안았습니다. 다행히 숨은 쉬고 있었지만 상태가 심각해 보였어요. 민주가 하늘을 일으키려는 순간 하늘의 손에 뭔가 작은 것이 꽉 쥐어져 있는 걸 발견했습니다. 작은 USB였어요. 하늘이 의식을 잃으면서도 놓지 않고 있었던 거였죠. 민주는 USB를 조심스럽게 빼내어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하늘아, 정신 차려. 언니야. 민주가 하늘을 흔들자 하늘이 천천히 눈을 뜨기 시작했어요. 언니. 하늘이 힘없는 목소리로 민주를 불렀습니다. 괜찮아. 이제 안전해. 언니가 왔으니까.
민주가 하늘을 달래며 말했습니다. 하늘을 집으로 데려온 민주는 응급처치를 했습니다. 다행히 생명에 지장이 있을 정도의 상처는 아니었지만 하늘이 겪었을 공포와 충격을 생각하면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어요. 하늘은 계속 떨고 있었고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제대로 말하지 못했습니다. 하늘아, 천천히 말해봐. 누가 그랬어? 민주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하늘은 한참 동안 말을 못하다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아저씨들이, 무서운 아저씨들이. 하늘의 말에 민주의 눈빛이 살벌하게 변했습니다. 그날 밤 하늘이 잠든 후 민주는 USB를 컴퓨터에 연결했습니다. 헌병 시절 배운 디지털 포렌식 기술을 활용해서 손상된 파일들을 복구해 나갔어요. 몇 시간의 작업 끝에 몇 개의 동영상 파일을 발견했습니다. 파일을 열어본 민주는 분노로 온몸이 떨렸어요. 동영상에는 하늘을 몰래 촬영한 내용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집 앞에서 마을을 걸을 때 심지어 집 안까지 몰래 촬영한 영상들이었어요. 그리고 마지막 영상에서는 춘배, 병수, 호철의 얼굴이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이들이 하늘을 어떻게 괴롭혔는지 알 수 있는 결정적 증거였죠. 민주는 컴퓨터 앞에서 오랫동안 생각했습니다. 과거 헌병대에서 수많은 범죄자들을 다뤘지만 이번만큼은 다른 감정이 들었어요. 이건 단순한 수사가 아니라 복수였습니다. 하늘을 해친 자들에 대한 철저한 응징 말이죠. 건드렸구나. 드디어. 민주가 차갑게 중얼거렸습니다. 평범한 치킨집 사장이었던 강민주는 사라지고 냉혹한 전직 헌병대 특수수사관이 다시 깨어났습니다. 이제부터는 전쟁이었어요. 다음 날 아침 민주는 하늘이 아직 잠들어 있는 사이 조용히 다락방으로 올라갔습니다. 그곳에는 헌병대 시절의 물건들이 고스란히 보관되어 있었어요. 먼지가 쌓인 상자를 열자 과거의 기억들이 되살아났습니다. 디지털 카메라, 도청 장비, 감시용 망원경, 그리고 각종 수사 도구들이 나타났죠. 민주는 하나하나 장비들을 점검하기 시작했습니다. 배터리를 교체하고 메모리 카드를 확인하며 모든 기능이 정상 작동하는지 꼼꼼히 살펴봤어요. 아직도 쓸만하네. 민주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오랜 세월이 흘렀지만 여전히 예리한 수사관의 감각은 살아있었거든요.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USB에 담긴 영상들을 완벽하게 복구하는 것이었습니다. 민주는 헌병대에서 사용하던 전문 복구 프로그램을 설치했어요. 손상된 파일들을 하나씩 복원해 나가면서 춘배 일당의 범행 과정을 세밀하게 분석했습니다. 영상 속에서 이들은 하늘을 스토킹하며 불법 촬영을 했을 뿐만 아니라 결국 직접적인 폭행까지 가했던 것이죠. 이 정도면 충분한 증거야. 민주가 모니터를 보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했어요. 더 확실한 증거들을 수집해야 했습니다. 민주는 마을 전체의 CCTV 위치를 파악하기 시작했어요. 어디에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는지, 어떤 각도로 촬영되는지 모두 조사했습니다. 오후가 되자 민주는 하늘을 이웃집 할머니에게 부탁하고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습니다. 먼저 마을 입구에 있는 상점 사장에게 접근했어요. 사장님, 혹시 며칠 전 밤에 이상한 일 없었나요? 민주가 자연스럽게 물어봤습니다. 상점 사장은 고개를 저으며 별일 없었다고 답했지만 민주는 상점 앞 CCTV가 회창고 방향을 비추고 있다는 걸 확인했어요. 다음으로는 마을 이장집을 방문했습니다. 이장님, 마을 방범 CCTV 영상 좀 확인해 볼 수 있을까요? 하늘이가 다쳤거든요. 민주의 요청에 이장은 흔쾌히 동의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모두 하늘을 아끼고 있었으니까요.
민주는 해당 날짜의 영상들을 꼼꼼히 살펴봤어요. CCTV 영상에서 결정적인 장면을 발견했습니다. 춘배, 병수, 호철이 그날 밤 폐창고 방향으로 향하는 모습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어요. 시간대도 하늘이 실종됐던 시각과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이제 확실해졌네. 민주가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민주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어요. 더 많은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춘배의 집 근처를 정찰하며 그의 생활 패턴을 파악했어요. 언제 집을 나서고 어디서 시간을 보내는지 세밀하게 관찰했습니다. 병수와 호철의 동선도 마찬가지로 추적했죠. 며칠간의 관찰 결과 세 사람은 거의 매일 경로당에서 만나 화투를 치거나 술을 마셨습니다. 그리고 하늘이 지나갈 때마다 노골적으로 시선을 보내며 수군거렸어요. 민주는 이 모든 것을 사진과 동영상으로 기록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민주는 춘배의 집 근처에 몰래 카메라를 설치했습니다. 만약 이들이 추가로 범행을 계획한다면 반드시 증거를 남길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헌병 시절 익힌 은밀한 감시 기술을 총동원했어요. 그날 밤 설치한 카메라가 포착한 영상을 확인한 민주는 경악했습니다. 춘배가 하늘의 사진들을 보며 병수, 호철과 음란한 대화를 나누고 있었어요. 더욱 충격적인 건 이들이 다음에는 더 확실하게 해야 한다며 추가 범행을 계획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민주의 분노가 극에 달했습니다. 이 정도면 법적으로도 충분한 증거였지만 그보다 중요한 건 하늘의 안전이었어요. 이들을 그냥 두면 또 다른 피해가 생길 수 있었습니다. 민주는 본격적인 작전을 세우기 시작했어요. 다음 단계는 예전 동료의 도움을 받는 것이었습니다. 민주는 헌병 때 시절 함께 일했던 상관 이상무에게 연락을 취했어요. 상무 형님, 저 민주입니다. 도움이 필요해요. 전화를 받은 이상무는 민주의 목소리가 평소와 다르다는 걸 바로 알아챘습니다. 무슨 일이야? 목소리가 심상치 않은데. 이상무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민주는 상황을 간략하게 설명했어요. 하늘이 당한 일, 수집한 증거들, 그리고 추가 범행 가능성까지 모든 걸 털어놨습니다. 알겠어. 내가 법무팀에 연락해서 정식 절차로 처리할 수 있게 도와줄게. 내가 수집한 증거들을 법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자. 이상무의 말에 민주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제 체계적이고 완벽한 대응이 가능해진 거였어요. 그날 밤 민주는 모든 증거들을 정리하며 최종 계획을 세웠습니다. 춘배 일당을 완전히 응징할 수 있는 완벽한 전략 말이죠. 더 이상 평범한 치킨집 사장이 아니었습니다. 하늘을 지키기 위한 차가운 복수자가 된 것이었어요. 이상무와의 통화 후 며칠이 지나자 민주는 더욱 치밀한 작전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히 증거를 수집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했어요. 춘배 일당이 추가 범행을 저지르기 전에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해야 했습니다. 민주는 위험한 결정을 내렸어요. 하늘을 미끼로 사용하는 것이었죠. 하늘아, 오늘 오후에 경로당 쪽으로 산책 나가자. 민주가 하늘에게 말했습니다. 하늘은 며칠 전 일 때문에 밖에 나가는 걸 무서워하고 있었지만 언니와 함께라면 괜찮다고 생각했어요. 언니랑 같이 가는 거죠? 하늘이 확인하듯 물었습니다. 응, 처음에는 같이 가다가 언니가 잠깐 볼 일이 있어서 먼저 들어갈 수도 있어. 그래도 괜찮지? 민주의 말에 하늘은 조금 불안해했지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후 2시쯤 민주와 하늘은 함께 집을 나섰습니다. 민주는 미리 설치해둔 초소형 카메라와 녹음 장비를 확인했어요. 하늘의 옷에는 눈에 띄지 않는 GPS 추적기도 달아뒀습니다. 만약의 상황에 대비한 완벽한 준비였죠.
경로당 근처에 도착하자 춘배, 병수, 호철이 여전히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민주는 하늘과 함께 할머니들에게 인사를 한 후 일부러 큰 소리로 말했어요. 하늘아, 언니가 급한 일이 생겨서 먼저 들어가야 할 것 같아. 할머니들이랑 조금 더 있다가 들어와도 되지? 하늘은 망설였지만 할머니들이 괜찮다고 하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민주는 하늘을 남겨두고 집으로 향하는 척했지만 실제로는 경로당 주변에 숨어서 상황을 지켜봤어요. 헌병 시절 익힌 은밀한 감시 기술을 활용해서 아무도 모르게 관찰했습니다. 예상대로 민주가 사라지자 춘배가 슬슬 하늘에게 접근하기 시작했어요. 하늘아, 언니가 없으니까 외롭지? 춘배가 하늘에게 다가가며 말했습니다. 하늘은 불편한 기색을 보이며 할머니들 쪽으로 몸을 돌렸어요. 하지만 춘배는 포기하지 않고 계속 말을 걸었습니다. 우리가 집까지 데려다 줄까? 혼자 가면 위험할 수도 있어. 할머니들이 하나둘 집으로 돌아가자 춘배의 태도가 더욱 노골적으로 변했습니다. 병수와 호철도 합류해서 하늘을 둘러쌌어요. 하늘아, 우리랑 재밌는 데 가자. 언니한테는 비밀로 하고 말이야. 춘배의 말에 하늘은 겁이 나서 뒤로 물러섰습니다. 싫어요. 집에 갈래요. 하늘이 거부 의사를 표현했지만 세 남자는 더욱 압박해왔어요. 뭘 그렇게 무서워해? 우리가 나쁜 사람인 줄 아나? 병수가 하늘의 팔을 잡으려 하자 하늘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바로 그 순간 민주가 나타났습니다. 손 떼. 민주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가웠어요. 세 남자는 깜짝 놀라며 하늘에게서 손을 뗐습니다. 아, 민주 씨. 우리가 하늘이를 집까지 데려다 주려고 했는데. 춘배가 변명하듯 말했지만 민주는 이미 모든 걸 녹화했다는 듯 차가운 미소를 지었어요. 고마운데 필요 없어요. 하늘아, 언니랑 집에 가자. 민주가 하늘의 손을 잡자 하늘은 안도하며 언니 뒤로 숨었습니다. 춘배 일당은 어색한 표정으로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민주는 이들을 번갈아 보며 경고했습니다. 앞으로 우리 하늘이한테 함부로 접근하지 마세요. 집으로 돌아온 민주는 즉시 녹화된 영상을 확인했습니다. 춘배 일당이 하늘을 압박하고 협박하는 장면이 선명하게 담겨 있었어요. 이제 패턴이 완전히 드러났습니다. 이들은 하늘이 혼자 있을 때를 노려서 접근했고 거부 의사를 무시하며 강제로 끌고 가려 했던 거였죠. 민주는 이상무에게 연락해서 상황을 보고했습니다. 형님, 추가 증거를 확보했어요. 이제 확실한 패턴이 보입니다. 이상무는 민주가 보낸 영상들을 검토한 후 감탄했어요. 역시 내 실력은 여전하구나. 이 정도면 법정에서도 충분히 인정받을 수 있어. 하지만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민주가 결의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상무는 민주의 계획을 듣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어. 내가 법무팀과 조율해서 정식 수사가 시작될 수 있도록 준비할게. 내가 수집한 모든 증거들이 법적 효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하자. 그날 밤 민주는 모든 증거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했습니다. 시간순으로 배열된 영상들, CCTV 화면들, 그리고 음성 녹음 파일들까지 완벽한 증거 패키지를 만들었어요. 이제 춘배 일당을 법의 심판대에 세울 준비가 거의 다 끝났습니다. 하지만 민주는 한 가지 더 준비해야 할 일이 있었어요. 하늘의 진술을 법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지적장애인의 증언이 법정에서 제대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전문적인 절차가 필요했거든요. 민주는 이를 위한 준비도 착착 진행했습니다. 이제 정말 시작이야. 민주가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춘배 일당은 아직 자신들이 얼마나 위험한 상대를 건드렸는지 모르고 있었어요. 하지만 곧 알게 될 거였습니다. 강민주라는 이름이 얼마나 무서운 존재인지 말이죠. 일주일 후, 민주는 마침내 결정적인 순간이 왔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상무를 통해 법무팀과의 조율도 끝났고 모든 증거가 법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형태로 정리되었어요. 민주는 춘배 일당을 직접 대면할 때가 왔다고 생각했습니다. 더 이상 숨어서 지켜볼 필요가 없었거든요. 그날 오후 민주는 하늘을 안전한 곳에 맡기고 경로당으로 향했습니다. 예상대로 춘배, 병수, 호철이 그 자리에 앉아 화투를 치고 있었어요. 민주가 다가가자 세 사람은 어색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며칠 전 일이 있었던 터라 분위기가 어색했거든요. 안녕하세요. 민주가 담담하게 인사했습니다. 춘배가 억지로 웃으며 대답했어요. 민주 씨. 무슨 일로? 민주는 가방에서 태블릿을 꺼내며 말했습니다. 잠깐 보여드릴 게 있어서요. 시간 좀 내주시겠어요? 민주가 태블릿 화면을 켜자 춘배 일당의 얼굴이 싹 변했습니다. 화면에는 그들이 하늘을 스토킹하고 불법 촬영한 영상들이 재생되고 있었어요. 폐창고에서 하늘을 괴롭힌 장면까지 선명하게 담겨 있었습니다. 이게 뭐야? 병수가 당황하며 말을 더듬었어요. 여러분들이 우리 하늘이한테 한 일들이에요. 민주의 목소리는 차갑기 그지없었습니다. 불법 촬영, 스토킹, 폭행, 상해. 죄목이 꽤 많네요. 춘배가 화들짝 놀라며 변명하기 시작했어요. 아니야, 이건 오해야. 우리가 그런 짓을 할 리가. 오해라고요? 민주가 냉소하며 다른 영상을 재생했습니다. 이번에는 춘배가 하늘의 사진을 보며 음란한 말을 하는 장면이었어요. 이것도 오해인가요? 아니면 이것도? 민주가 계속해서 증거 영상들을 보여주자 세 사람은 점점 더 당황했습니다. 호철이 갑자기 벌떡 일어나며 소리쳤어요. 야, 이건 불법 도청이야. 허락도 없이 우리를 촬영할 권리가 어디 있어? 민주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권리요? 제가 전직 헌병대 특수수사관이라는 건 알고 계시죠? 이 모든 증거는 합법적인 절차를 거쳐 수집된 거예요. 춘배가 급하게 말했어요. 그래도 이건 너무하잖아. 우리가 실제로 뭘 했다고. 실제로 뭘 했냐고요? 민주가 춘배의 말을 끊었습니다. 우리 하늘이가 상처투성이로 발견됐는데도 그런 말을 하시는 거예요? 민주는 가방에서 또 다른 서류들을 꺼냈습니다. 의료진단서, CCTV 분석 결과, 디지털 포렌식 보고서. 모든 증거가 여러분을 가리키고 있어요. 병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렇다고 해도 우리가 뭘 어쩌라고? 이미 지나간 일인데. 지나간 일이라고요? 민주의 눈빛이 더욱 차가워졌습니다. 며칠 전에도 우리 하늘이를 쫓아다니면서 협박하지 않았나요? 이게 지나간 일인가요? 춘배 일당은 할 말이 없어졌어요. 모든 게 완벽하게 기록되어 있었거든요. 민주는 마지막으로 공문 한 장을 꺼내 보여줬습니다. 이건 검찰청에서 온 수사 개시 통보서예요. 내일부터 정식 수사가 시작됩니다. 여러분은 모두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받게 될 거예요. 세 사람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잠깐. 우리가 잘못했어. 하지만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나? 춘배가 급하게 말했어요. 우리가 사과할게. 하늘이한테도 사과하고 배상도 하고. 민주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너무 늦었어요. 이미 법의 영역으로 넘어간 일이거든요. 병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제발 한 번만 봐주면 안 될까? 우리도 가정이 있다고. 가정이 있다고요? 민주가 차갑게 반문했습니다.
그런 분들이 어떻게 남의 가족을 이렇게 괴롭힐 수 있죠? 우리 하늘이도 소중한 가족이에요. 호철이 화를 내며 소리쳤어요. 아무리 그래도 이건 너무 심한 거 아냐? 복수하려고 이렇게까지 하는 거야? 민주가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복수라고요? 이건 복수가 아니라 정의예요. 여러분이 저지른 범죄에 대한 정당한 처벌을 받는 거죠. 춘배가 마지막으로 애원했어요. 민주 씨, 제발 한 번만. 우리가 정말 잘못했어. 다시는 하늘이 근처에도 가지 않을게. 민주는 태블릿을 가방에 넣으며 대답했습니다. 그 말씀 법정에서 하세요. 판사님이 들어주실지도 모르죠. 민주가 자리를 떠나려 하자 춘배가 다급하게 붙잡았어요. 이것 봐. 우리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민주가 춘배의 손을 차갑게 뿌리치며 말했습니다. 무엇을 잘못했냐고요? 우리 하늘이를 건드린 것 자체가 최대의 실수였어요. 그 말을 남기고 민주는 경로당을 떠났습니다. 뒤에서 세 사람이 당황해하며 서로를 탓하는 소리가 들렸지만 민주는 돌아보지 않았어요. 이제 모든 건 법이 판단할 일이었거든요. 춘배 일당의 운명은 이미 정해진 거나 다름없었습니다. 하지만 민주의 예상과 달리 상황은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갔습니다. 다음 날 아침 마을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어요. 민주 씨, 어제 신고하신 건에 대해서 말씀드릴 게 있어서요. 잠시 서에 나와 주실 수 있나요? 민주는 이상한 예감이 들었지만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경찰서에서 만난 수사관의 첫 마디는 충격적이었어요. 신고해 주신 내용을 검토해 봤는데 증거가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민주가 황당해하며 반문했어요. 부족하다고요? 명확한 영상 증거와 의료진단서까지 다 있는데요. 수사관은 난처한 표정을 지으며 설명했습니다. 영상은 봤는데 직접적인 폭행 장면이 명확하지 않고요. 그리고 하늘 씨가 지적 장애가 있으시잖아요. 진술에 신빙성 문제가 있어서 민주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수사관을 바라봤어요. 신빙성 문제라고요? 상처는 어떻게 설명하시겠어요? 그것도 정확한 가해자를 특정하기 어렵다는 게 문제입니다. 혹시 넘어져서 다쳤을 가능성도 있고, 수사관의 말에 민주의 분노가 치솟았어요. 넘어져서 다쳤다고요? 그럼 불법 촬영 영상은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수사관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그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촬영 주체를 명확히 특정하기 어렵고 설령 그들이 촬영했다 해도 공개된 장소에서의 촬영이라 불법성을 입증하기 쉽지 않아요. 민주는 헌병 시절의 모든 전문 지식을 동원해서 반박했지만 수사관은 계속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경찰서를 나온 민주는 바로 마을로 돌아갔어요. 그런데 마을 분위기가 이상했습니다. 평소 민주를 반갑게 맞아주던 사람들이 시선을 피하고 있었어요. 상점에서 물건을 사려고 했더니 사장이 차가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민주 씨, 너무 심하게 하는 거 아니에요? 무슨 말씀이세요? 민주가 의아해하며 물었습니다. 상점 사장은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어요. 춘배 씨들이 그럴 사람들이 아닌데 괜히 일을 크게 만드는 것 같아서요. 민주는 상황을 파악하기 시작했어요. 춘배 일당이 먼저 마을 사람들에게 자신들의 입장을 설명한 것 같았습니다. 경로당에 가보니 더욱 충격적인 광경이 펼쳐져 있었어요. 마을 어르신들이 모여서 민주에 대해 수군거리고 있었습니다. 저 아이가 너무 예민한 거 아냐? 춘배가 그럴 사람이 아닌데. 하늘이가 워낙 오해하기 쉬운 아이라. 박 소장이 민주를 보더니 다가왔습니다. 민주야, 내가 너무 민감하게 반응하는 거 아니야? 춘배나 병수, 호철이는 우리 마을에서 오래 산 사람들이야. 나쁜 마음 먹고 그런 게 아닐 거야. 민주는 박 소장의 말에 어이가 없었어요. 소장님,
하늘이가 실제로 다쳤고 불법 촬영 증거도 있어요. 그런데도 그냥 넘어가라는 말씀이세요? 민주가 억울함을 호소했지만 박 소장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게 정말 그 사람들이 한 일인지 확실하지 않잖아. 혹시 다른 누군가가 마을 할머니 한 분이 끼어들었어요. 맞아. 하늘이는 워낙 순수해서 상황을 잘못 이해했을 수도 있어. 그리고 내가 너무 과보호하는 거 아니야? 다른 할머니도 동조했습니다. 춘배는 좀 거칠어 보여도 마음은 착한 사람이야. 설마 하늘이한테 그런 짓을 하겠어? 민주는 점점 고립되어가는 자신을 느꼈어요. 평생을 함께 살아온 마을 사람들이 외부에서 온 자신보다는 춘배 일당의 편을 들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증거가 있다고 했잖아요. 영상도 있고. 민주가 애써 설명했지만 사람들의 반응은 차갔습니다. 영상이라는 게 정말 믿을 만한 거야? 요즘 기술이 좋아서 조작도 가능하다던데. 한 어르신의 말에 다른 사람들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민주는 자신이 완전히 벽에 부딪혔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온 민주는 하늘에게 상황을 설명해야 했어요. 하늘아, 사람들이 언니 말을 잘 안 믿어주는 것 같아. 하늘은 슬픈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언니, 그럼 나쁜 아저씨들이 벌 안 받아요? 민주는 하늘을 안으며 대답했어요. 아직 포기하면 안 돼. 언니가 다른 방법을 찾아볼게. 며칠 후 더욱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춘배 일당이 오히려 민주를 명예훼손으로 역고발한 것이었어요. 근거 없는 영상으로 우리를 범죄자로 몰아간다는 이유였습니다. 경찰서에서 다시 연락이 왔어요. 민주 씨, 이번에는 민주 씨가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받으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날 밤 민주는 창밖을 바라보며 절망감에 빠졌습니다. 완벽하다고 생각했던 증거들이 무력해졌고 마을 사람들의 시선은 차가워졌어요. 하늘만이 언니를 믿어주고 있었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이 마을에서 난 아무것도 바꿀 수 없나 봐. 민주가 스스로에게 중얼거렸습니다. 헌병대에서 그토록 많은 사건을 해결했던 자신이 정작 가장 소중한 사람을 지키는 일에서는 무력해진 것 같았어요. 정의는 과연 존재하는 걸까요? 절망에 빠진 지 일주일이 지난 어느 날 아침, 민주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이상무의 전화였어요. 민주야, 급한 소식이 있어. 지금 당장 서울로 올라올 수 있어? 이상무의 목소리에는 평소와 다른 긴장감이 담겨 있었습니다. 민주는 무슨 일인지 궁금했지만 일단 서울로 향했어요. 서울에서 만난 이상무는 중요한 소식을 전했습니다. 국방부 헌병대에서 내 사건에 관심을 보이고 있어. 최근 전국적으로 지적장애인 대상 성범죄가 증가하고 있는데 너의 사건과 유사한 패턴이 여러 지역에서 발견됐거든. 민주는 눈을 크게 떴어요. 유사한 패턴이라고요? 응, 특히 조춘배라는 인물이 과거에 다른 지역에서도 비슷한 혐의로 조사받은 적이 있다는 걸 발견했어. 기소유예로 끝났지만 말이야. 이상무가 서류를 보여주며 설명했습니다. 민주는 그 서류를 보고 충격을 받았어요. 춘배가 과거에도 지적장애 여성을 대상으로 범죄를 저질렀다는 기록이 있었던 것이죠. 이번에는 국방부 차원에서 특별수사팀이 구성됐어. 내가 수집한 증거들을 재검토하고 전문적인 디지털 포렌식도 진행할 예정이야. 이상무의 말에 민주는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드디어 희망의 빛이 보이기 시작한 것 같았습니다. 며칠 후 새로운 수사팀이 마을에 도착했습니다. 이번에는 전문 수사관들이 직접 나섰어요. 지역 경찰서의 소극적인 태도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수사팀장이 민주에게 말했어요. 민주 씨가 수집하신 증거들이 매우 체계적이고 전문적입니다. 이 정도 수준의 증거라면 충분히 기소가 가능해요. 수사팀은 민주가 제출한 모든 증거를 재분석했습니다. 전문 장비를 동원해서 영상의 진위를 확인하고
음성 분석을 통해 가해자들을 명확히 특정했어요. 또한 춘배의 과거 범죄 기록과 연결해서 상습적인 범죄 패턴임을 입증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늘의 진술이었어요. 수사팀은 지적장애인 전문 상담사와 함께 하늘을 면담했습니다. 전문적인 절차를 거쳐 하늘의 진술 능력을 평가한 결과 충분히 신뢰할 만한 증언이 가능하다는 판정이 나왔어요. 하늘 씨, 천천히 말씀해 주세요. 그날 밤에 무슨 일이 있었나요? 전문 상담사가 부드럽게 물었습니다. 하늘은 처음에는 떨었지만 점차 차근차근 말하기 시작했어요. 아저씨들이 저를 따라왔어요. 무서웠는데 도망갈 수가 없었어요. 하늘의 진술은 예상보다 훨씬 구체적이고 일관성이 있었습니다. 춘배 아저씨가 저한테 나쁜 말을 했어요. 그리고 핸드폰으로 저를 찍었어요. 싫다고 했는데도 계속 찍었어요. 하늘의 증언에 상담사와 수사관들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수사팀은 춘배, 병수, 호철을 정식으로 구속했습니다. 이번에는 도망갈 구멍이 없었어요. 국방부 차원에서 진행되는 수사였고 모든 증거가 완벽하게 갖춰져 있었거든요. 마을 사람들은 이 상황을 믿을 수 없어 했습니다. 설마 춘배가 정말 그런 일을... 박 소장이 당황하며 중얼거렸어요. 수사팀장이 마을 사람들에게 설명했습니다. 조춘배는 과거에도 유사한 범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상습적인 범행의 연장선상에 있어요. 검찰은 사건을 지적장애인 대상 집단 성희롱 및 불법 촬영, 상해 혐의로 재분류했습니다. 단순한 실수나 오해가 아니라 계획적이고 상습적인 범죄라는 것이 명확해진 거였어요. 언론에서도 이 사건에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법정에 선 춘배 일당은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었어요. 모든 증거가 그들을 향해 있었거든요. 춘배는 실수였다, 장난이었다며 끝까지 발뺌했지만 판사는 냉정했습니다. 피고인들의 행위는 계획적이고 상습적인 범죄 행위로 판단됩니다. 최종 판결에서 춘배는 징역 3년, 병수와 호철은 각각 징역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또한 디지털 성범죄 전력자로 등록되어 10년간 관련 직종 취업이 금지되었어요. 재판부는 지적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비열한 범죄라며 강도 높게 질책했습니다. 판결이 나온 후 민주는 법정 앞에서 기자들과 만났어요. 우리 하늘이 같은 피해자가 더 이상 생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장애가 있다고 해서 인권이 무시되어서는 안 돼요. 민주의 말에 기자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저녁 민주는 하늘에게 소식을 전했어요. 하늘아, 나쁜 아저씨들이 벌을 받았어. 이제 안전해. 하늘은 환하게 웃으며 언니를 안았습니다. 언니 덕분이에요. 언니가 저를 지켜줬어요. 민주도 하늘을 꼭 안으며 말했어요. 마을 사람들은 서서히 사실을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자신들이 얼마나 잘못 판단했는지 깨닫게 된 거였어요. 상점 사장이 민주에게 다가와 사과했습니다. 민주 씨, 미안해요. 제가 너무 성급하게 판단했네요. 다른 마을 사람들도 하나둘 사과하기 시작했어요. 하늘이를 건드린 순간 너희 인생은 끝난 거야. 민주가 법정에서 춘배에게 했던 말이 현실이 되었습니다. 정의는 늦게 왔지만 결국 승리했어요. 판결이 확정된 지 한 달이 지나자 마을에는 조용한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춘배 일당이 사라진 후 마을 분위기도 많이 달라졌어요. 사람들은 이제 하늘을 보는 시선이 예전과 달라졌습니다. 동정이나 연민이 아니라 진정한 존중의 마음으로 하늘을 대하기 시작했거든요. 하늘은 사건 이후 한동안 외출을 꺼려했지만 민주의 도움으로 점차 회복되고 있었어요. 특히 서울에서 온 미술치료사의 도움이 컸습니다. 하늘 씨, 오늘은 어떤 색깔로 그림을 그리고 싶어요? 치료사가 부드럽게 물으면
하늘은 망설임 없이 밝은 색깔들을 골랐어요. 노란색이요. 그리고 분홍색도. 하늘이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처음에는 어둡고 무서운 색깔만 사용하던 하늘이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밝은 색깔들을 선택하기 시작했어요. 민주는 그런 하늘을 보며 가슴이 뿌듯했습니다. 미술 치료 시간이 끝나면 하늘은 늘 민주에게 자신의 그림을 보여줬어요. 언니, 오늘은 꽃밭을 그렸어요. 예쁘죠? 하늘의 그림에는 무지개색 꽃들이 활짝 피어 있었습니다. 민주는 하늘의 그림을 보며 안도했어요. 하늘이 다시 꿈꿀 수 있게 된 것 같았거든요. 한편 민주는 중요한 결정을 내리고 있었습니다. 치킨집을 정리하고 서울로 올라가기로 한 것이었어요. 이상무가 제안한 새로운 일 때문이었습니다. 민주야, 지적장애인 피해자 지원단체에서 내 경험을 살려 일해보는 게 어때? 너 같은 사람이 필요해. 이상무의 제안에 민주는 깊이 고민했어요. 하늘아, 언니가 서울에서 새로운 일을 하게 됐어. 같이 갈래? 민주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하늘은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언니가 하고 싶은 일이면 저도 좋아요. 그런데 서울에서도 그림 그릴 수 있어요? 민주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물론이지. 더 좋은 곳에서 그림 그릴 수 있어. 마을을 떠나기 전 민주는 마을 사람들과 작별 인사를 나눴습니다. 박 소장이 다가와 진심 어린 사과를 했어요. 민주야, 내가 정말 미안하다. 내 말을 믿지 않아서. 민주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이해해요. 오랫동안 함께 살아온 사람들을 의심하기는 어려우니까요. 상점 사장도 나와서 인사했어요. 민주 씨, 서울 가서도 건강하세요. 하늘이도 잘 부탁드려요. 마을 할머니들은 하늘을 위해 직접 만든 과자를 건네며 아쉬워했습니다. 하늘아, 서울 가서도 우리 잊지 마라. 가끔 놀러와. 하늘은 할머니들을 안으며 약속했어요. 서울로 올라온 민주는 지적장애인 인권보호협회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자신과 같은 경험을 한 가족들을 상담하고 지원하는 일이었어요. 첫 번째로 만난 가족은 하늘과 비슷한 상황에 처한 지적장애인 딸을 둔 어머니였습니다. 상담사님, 우리 딸이 학교에서 괴롭힘을 당하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어머니의 절규에 민주는 자신의 경험을 떠올렸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저희가 도와드릴게요. 어떤 증거든 수집해야 하고 법적 절차도 함께 진행할 수 있어요. 민주의 전문적인 도움으로 그 가족도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민주를 찾는 사람들이 늘어났어요. 언론에서도 민주의 활동에 주목하기 시작했고 지적장애인 권익보호의 새로운 희망이라는 기사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하늘은 서울 생활에 빠르게 적응했어요. 새로운 미술치료센터에서 더욱 체계적인 치료를 받으며 놀라운 발전을 보였습니다. 하늘의 그림 실력도 많이 늘었고 무엇보다 자신감을 되찾았어요. 언니, 저 전시회에 제 그림을 내고 싶어요. 하늘의 당찬 제안에 민주는 깜짝 놀랐습니다. 몇 달 후 정말로 하늘의 그림이 지적장애인 미술 전시회에 선정되었어요. 전시회 개막식 날 하늘은 자신의 그림 앞에서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작품 제목은 새로운 시작이었어요. 캔버스에는 무지개빛 꽃들이 만발한 아름다운 정원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하늘아, 정말 아름다운 그림이야. 전시회를 관람하러 온 사람들이 하늘의 그림을 보며 감탄했어요. 하늘은 수줍어하면서도 뿌듯해했습니다. 민주는 그런 하늘을 보며 가슴이 벅찼어요. 하늘이 이렇게 당당하게 자신의 재능을 뽐낼 수 있게 된 것이 너무 자랑스러웠거든요. 전시회가 끝난 후 자매는 한강공원을 산책했습니다. 언니,
저 정말 행복해요. 하늘이 민주의 팔을 끼며 말했어요. 나쁜 일도 있었지만 언니가 저를 지켜줘서 이렇게 행복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민주도 하늘의 어깨에 머리를 기대며 답했습니다. 언니는 너만 행복하면 돼. 민주가 하늘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석양이 지는 한강에서 두 자매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졌습니다. 어둠이 찾아와도 두렵지 않았어요. 서로가 있었으니까요. 그들에게는 새로운 희망과 꿈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